지금 이 선택 하나가 20년 후 내 통장을 완전히 바꾼다면 그대로 두시겠습니까? 우리는 돈을 배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대한민국 성인 10명 중 6명은 자신의 돈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도 모른 채 살아갑니다. 예금과 적금의 차이가 무엇인지, 복리가 왜 시간이 지날수록 무서워지는지, 인플레이션이 통장을 어떻게 조용히 갉아먹는지, 이런 기본적인 구조를 학교에서도 사회에서도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열심히 벌고 성실히 저축했는데도 왜 통장은 늘 불안한지, 왜 10년이 지나도 삶이 크게 달라지지 않는지 이유를 모른 채 살아갑니다. 2025년 12월 서울 강남구의 한 은행 지점 55세 김 부장은 퇴직금 1억 2천만 원을 정기 예금에 넣으며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연 3.5% 금리, 1년이면 420만 원의 이자, 안전하고 확실한 선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같은 날 같은 지점 옆 창구에서 35세 박 대리는 퇴직금 8천만 원을 받아 나와 증권사 앱을 열었습니다. 같은 돈, 같은 날, 다른 선택. 20년 후 두 사람의 자산은 전혀 다른 모습이 되었습니다. 김 부장의 1억 2천만 원은 복리로 약 2억 4천만 원이 되었고, 박 대리의 8천만 원은 연평균 8%로 복리 성장하며 약 3억 7천만 원이 되었습니다. 더 적게 시작했지만 결과는 약 1억 3천만 원 차이. 이 차이를 만든 것은 능력도 운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돈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이해했느냐, 이해하지 못했느냐의 차이였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다룰 내용은 단순합니다. 돈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왜 어떤 선택은 20년 후 완전히 다른 결과를 만드는지, 그 구조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복잡한 금융 상품을 추천하거나 빠르게 돈을 버는 방법을 알려드리려는 영상이 아닙니다. 대신 돈의 작동 원리를 이해하면 여러분은 남의 말이 아니라 스스로의 판단으로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영상은 누구를 탓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돈이 작동하는 구조를 차분히 설명하기 위한 영상입니다. 지금부터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 지금 여러분에게 필요하다고 느껴지신다면 구독, 좋아요 한 번만 눌러두셔도 좋겠습니다. 이 영상이 끝날 때까지 보시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 먼저 가장 기본적인 질문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은행은 정말 안전한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은행을 가장 안전한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예금자 보호가 있고 망하지 않고 이자를 줍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완전한 그림은 아닙니다. 은행이 안전하다는 말은 원금이 보호된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돈의 가치가 보호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는 것이 첫 번째 구조입니다. 2025년 12월 현재 시중은행 1년 정기예금 금리는 평균 3%대입니다.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KB국민은행 3.2%, 신한은행 3.3%, 우리은행 3.1% 수준입니다. 반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연 2.3%입니다. 겉보기엔 0.7%에서 1.0% 정도 이익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세금이 붙습니다. 이자 소득세 15.4%를 떼면 실제 수령 금리는 약 2.95% 정도입니다. 물가 상승률 2.3%를 빼면 실질 수익률은 약 0.65%입니다. 1억 원을 넣으면 1년 후 실질 구매력은 65만 원 증가합니다. 안전하지만 거의 늘지 않습니다. 이것이 은행 예금의 실체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1억 원을 은행에 10년간 예금한다고 가정합니다. 연 3% 복리로 10년 후에는 1억 3,439만 원 수준이 됩니다. 3,439만 원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같은 기간 물가가 연 2.3%씩 올랐다면 10년 후 1억 원의 구매력은 약 7,950만 원 수준입니다. 1억 3,439만 원을 현재 가치로 환산하면 1억 680만 원 수준입니다. 실질 증가액은 680만 원 정도입니다. 10년간 680만 원, 1년에 68만 원씩 증가한 셈입니다. 예금자 보호 제도에 대해서도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예금자 보호 한도는 2025년 9월부터 기존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즉, 한 금융회사에서 한 사람당 원금과 이자를 합쳐 1억 원까지 보호됩니다. 다만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5천만 원으로 알고 있을 만큼 이 구조 자체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만약 한 금융회사에 2억 원을 맡겼고 그 금융회사가 파산할 경우 보호받는 금액은 1억 원까지입니다. 나머지 금액은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시중은행이 망할 가능성은 매우 낮지만 중요한 건 안전하다가 아니라 구조를 알고 있느냐입니다. 2011년 저축은행 사태 때 실제로 예금자 보호 한도를 넘는 금액을 잃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큰 돈은 여러 은행에 나눠두거나 아예 다른 방식으로 운용해야 합니다. 은행 외에 단기 자금을 보관하는 다른 방법도 있습니다. CMA 계좌는 증권사에서 제공하는 통장입니다. 예금보다 약간 높은 금리를 주고 입출금이 자유롭습니다. 2025년 12월 기준 CMA 금리는 연 3.52, 3.8% 수준입니다. 예금보다 약 0.3에서 0.5% 높습니다. MMF는 초단기 채권에 투자하는 상품으로 예금보다 조금 높은 수익을 냅니다. 연 3.6히 4.0% 수준입니다. 둘 다 단기적으로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매우 낮지만 예금자 보호는 안 됩니다. 대신 증권사가 망해도 고객 자산은 분리 보관되어 있어서 안전합니다. 비상금 중 일부는 이런 상품에 두는 것도 방법입니다. 2005년에 1억 원이면 서울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 작은 아파트를 살 수 있었습니다. 2025년 그 아파트는 5억이 넘습니다. 같은 기간 은행 예금은 1억이 1억 8천 정도가 되었습니다. 원금은 지켜졌지만 아파트는 살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구조입니다. 은행은 원금을 지켜주지만 시간은 가치를 바꿉니다. 그렇다면 이 구조를 이해한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은행을 버리는 게 아닙니다. 은행의 역할을 정확히 이해합니다. 은행 예금은 단기 자금, 비상금, 생활비를 보관하는 곳입니다. 3개월에서 6개월치 생활비 정도면 충분합니다. 월 생활비가 300만 원이라면 900만 원에서 1,800만 원 정도. 이 돈은 언제든 쓸 수 있어야 하고 절대 잃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은행에 둡니다. 하지만 그 이상의 돈, 10년, 20년 후를 위한 돈은 다르게 움직여야 합니다. 여기까지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은행은 원금을 지키는 곳이지 가치를 키우는 곳이 아닙니다. 비상금과 단기 자금만 두고 장기 자금은 다른 곳으로 움직여야 합니다. 그럼 장기 자금은 어디로 가야 할까요? 이제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왜 장기 투자가 단기 투자를 이기는가? 많은 사람들이 투자를 도박처럼 생각합니다. 주식이 오르면 수익, 떨어지면 손실. 맞는 말이지만 절반만 맞습니다. 단기적으로 보면 주식시장은 도박과 비슷합니다. 오늘 오를지 내일 떨어질지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완전히 다른 그림이 나타납니다. 코스피 지수를 예로 들겠습니다. 2000년 1월 코스피는 약 1000포인트였습니다. 2025년 12월 현재 2500포인트 수준입니다. 25년간 약 2.5배 상승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2008년 금융위기 때는 2000에서 900까지 추락했습니다. 약 55% 폭락이었습니다. 2020년 코로나 팬데믹 때는 2200에서 1450까지 떨어졌습니다. 약 34% 하락이었습니다. 매번 시장은 폭락했고 사람들은 공황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25년이라는 시간 앞에서 이 모든 폭락은 그래프의 작은 굴곡일 뿐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시간입니다. 1년 단위로 보면 주식시장은 10번 중 약 3번은 마이너스입니다. 하지만 10년 단위로 보면 10번 중 약 9번은 플러스입니다. 20년 이상 보유했을 경우 역사적으로 대부분 플러스였습니다. 이것이 구조입니다. 단기는 예측 불가능하지만 장기는 방향성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경제는 장기적으로 성장하기 때문입니다. 기업들은 물건을 만들고 서비스를 팔며 이익을 냅니다. 전체 경제가 커지면 기업의 가치도 올라갑니다. 단기적 충격은 있지만 장기적 방향은 위입니다. 구체적인 숫자로 보겠습니다. 매월 50만 원씩 저축한다고 가정합니다. 은행 예금 연 3%로 20년 저축하면 원금 1억 2천만 원에 이자 약 4천만 원이 붙어 총 1억 6천만 원 수준이 됩니다.
같은 돈을 연평균 8% 수익률의 주식형 펀드에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20년 후 2억 9천만 원 수준이 됩니다. 약 1억 3천만 원 차이입니다. 같은 돈, 같은 시간, 다른 구조. 이것이 복리의 힘입니다. 복리란 무엇인가? 간단합니다. 이익이 다시 이익을 낳는 구조입니다. 1천만 원을 연 8%로 투자하면 1년 후 1,080만 원이 됩니다. 2년 차에는 1,080만 원에 8%가 붙어 1,166만 원 수준이 됩니다. 원금 1천만 원에 붙는 게 아니라 1,080만 원에 붙습니다. 작은 차이 같지만 20년, 30년이 지나면 엄청난 차이가 됩니다. 30년간, 10년간 연 8%로 복리 운용하면 1억 12만 원 수준이 됩니다. 10배가 됩니다. 이것이 시간이 만드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질문이 나옵니다. 연 8%가 가능한가? 과거 데이터를 보면 가능합니다. 미국 S&P 500 지수는 장기 평균으로 보면 연 9에서 10% 수준이었습니다. 한국 코스피는 배당 재투자 기준으로 연평균 7-10% 수준이었습니다. 물론 매년 8%가 아닙니다. 어떤 해는 30% 올랐고 어떤 해는 40%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장기 평균은 7-8%였습니다. 이것이 구조입니다. 단기는 변동성, 장기는 평균으로 회귀합니다. 좀 더 세밀하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10년 단위로 나눠서 보면 명확해집니다. 2000년부터 2010년까지 코스피는 거의 제자리였습니다. 잃어버린 10년이라고 불렸습니다. 하지만 2010년부터 2020년까지는 꽤 올랐습니다. 그리고 2020년부터 2025년까지는 변동성이 컸지만 전체적으로는 플러스였습니다. 어떤 10년은 좋고 어떤 10년은 나쁩니다. 하지만 30년을 보면 결국 플러스입니다. 이것이 장기 투자의 구조입니다. 지금까지 이해한 구조는 하나입니다. 시간이 위험을 평균화한다는 것입니다. 왜 분산 투자는 생존 전략인가? 많은 사람들이 투자를 하나를 고르는 게임으로 생각합니다. 어떤 주식이 오를까? 어떤 산업이 뜰까? 하지만 이것은 예측 게임입니다. 예측은 틀릴 수 있습니다. 아니, 대부분 틀립니다. 전문가들도 시장을 정확히 예측하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측하지 않으면 됩니다. 전체를 사면 됩니다. 시장 전체를 산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개별 종목 대신 지수 전체를 사는 것입니다. 코스피 200 같은 지수는 한국의 대표 기업 200개를 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현대차, SK하이닉스부터 제약, 금융, 화학까지 모든 산업이 들어 있습니다. 이 중 어떤 기업이 망해도 전체에는 큰 영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200개 중 하나니까요. 반대로 어떤 산업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면 그 혜택도 받습니다. 전체를 소유하고 있으니까요. 구체적 예를 들겠습니다. 2000년에 누군가 한국 최고의 기업 10개를 골랐다고 상상해 봅시다. SK텔레콤, 삼성 SDI, 현대차, LG화학, 포스코, KT, 현대모비스, 한국전력, 신한금융, KB금융, 당시 최고의 기업들입니다. 25년이 지난 지금 이 10개 기업의 수익률은 제각각입니다. SK텔레콤은 제자리, 삼성 SDI는 10배 이상, 현대차는 3배, 한국전력은 마이너스입니다. 어떤 기업은 10배가 되었고 어떤 기업은 반토막이 났습니다. 예측이 맞을 수도 틀릴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만약 코스피 전체를 샀다면 개별 예측 없이도 시장 평균 수익을 얻었을 겁니다. 예측의 부담 없이, 선택의 스트레스 없이 말입니다. 분산 투자의 핵심은 위험 감소가 아닙니다. 생존입니다. 개별 종목은 망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산업은 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 경제는 망하지 않습니다. 200개 기업이 동시에 망하려면 나라가 망해야 합니다. 나라가 망하면 은행 예금도 소용없습니다. 그러니 전체 경제의 성장에 투자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입니다. 여기서 또 질문이 나옵니다. 그럼 미국 주식은? 전 세계 주식은? 맞습니다. 분산은 국내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전 세계로 확장됩니다. 미국 시장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 같은 기업들이 있습니다. 한국에는 없는 산업, 없는 기술이 있습니다. 전 세계 시장에 분산하면 더 많은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물론 환율 변동이라는 변수가 생깁니다. 하지만 20년, 30년 보면 환율도 평균으로 회귀합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분산할까요? 가장 간단한 방법은 ETF입니다. ETF는 지수를 그대로 따라가는 상품입니다. 스피 200 ETF를 사면 200개 기업을 한 번에 사는 것과 같습니다. 에압 P500 ETF를 사면 미국 500개 기업을 사는 겁니다. 하나만 사도 분산이 됩니다. 수수료도 매우 낮습니다. 연 0.05절 0.25% 수준입니다. 일반 펀드는 연 1에서 2% 수수료를 내는데 ETF는 10분의 1 수준입니다. 30년 투자하면 수수료 차이만으로도 수익률이 크게 달라집니다. 1억 원을 30년 투자할 때 수수료 1%와 0.1%의 차이는 약 2천만 원입니다. ETF를 고르는 기준은 간단합니다. 첫째, 거래량이 많은 것을 고릅니다. 하루 거래량이 10억 원 이상이면 됩니다. 거래량이 많으면 사고 팔 때 가격이 안정적입니다. 둘째, 수수료가 낮은 것을 고릅니다. 같은 지수를 추종한다면 수수료가 낮은 게 무조건 유리합니다. 2025년 12월 기준으로 TIGER 코스피 200이 가장 거래량이 많습니다. 수수료는 0.15%입니다.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더 나아가면 전세 주식에 분산하는 ETF도 있습니다. 올컨트리 ETF라고 불리는 상품은 전 세계 약 3,000개 기업에 투자합니다. 미국 약 60%, 유럽 115%, 일본 약 6%, 중국 약 3%, 한국 약 2%, 기타 약 14% 정도의 비중입니다. 이 하나만 사도 전 세계 경제 성장에 베팅하는 겁니다. 어느 나라가 잘 될지 예측할 필요가 없습니다. 전체를 사니까요. 그럼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채권은 뭐고 리츠는 뭔가요? 간단히 정리하겠습니다. 채권은 빚입니다. 정부나 기업이 돈을 빌릴 때 발행하는 증서입니다. 채권을 사면 이자를 받습니다. 주식보다 안전하지만 수익률은 낮습니다. 2025년 12월 기준 국채 3년물 금리는 약 2.8% 수준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주식 비중을 줄이고 채권 비중을 늘리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50대, 60대가 되면 변동성을 줄여야 하니까요. 리츠는 부동산 투자 상품입니다. 건물을 사서 임대료를 받고 그 수익을 투자자에게 나눠줍니다. 직접 건물을 살 필요 없이 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리츠도 변동성이 있으니 전체 자산의 일부만 넣어야 합니다. 분산의 원칙은 간단합니다. 한 바구니에 모든 계란을 담지 마십시오. 하지만 너무 많은 바구니에 나눠 담아도 관리가 안 됩니다. 3, 4개 상품이면 충분합니다. 한국, 미국 주식 ETF, 채권 ETF 이 정도면 됩니다. 실제 포트폴리오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투자 가능 금액이 1,000만 원이라고 가정합니다. 30대라면 한국 주식 ETF 400만 원, 미국 주식 ETF 400만 원, 채권 ETF 200만 원으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주식 80%, 채권 20% 비율입니다. 50대라면 한국 주식 ETF 250만 원, 미국 주식 ETF 250만 원, 채권 ETF 500만 원으로 구성합니다. 주식 50%, 채권 50% 비율입니다. 나이와 성향에 따라 비율을 조정하면 됩니다. 이 부분에서 가장 많이 오해하는 게 있습니다. 분산 투자하면 수익률이 낮아진다는 오해입니다. 틀렸습니다. 분산 투자는 리스크를 줄이면서 수익률은 유지합니다. 개별 종목 하나가 대박나면 큰 수익이지만 망하면 전부 잃습니다. 분산 투자는 대박은 없지만 쪽박도 없습니다. 30년 후를 보면 분산 투자가 이깁니다. 다음은 왜 타이밍은 중요하지 않은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투자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타이밍입니다. 언제 사야 하나? 지금은 고점인가 저점인가? 기다렸다가 떨어지면 사야 하나? 이 질문들은 자연스럽습니다. 하지만 틀린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타이밍을 맞추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역사적 데이터를 보겠습니다. 지난 30년간 코스피가 가장 낮았던 시점은 언제였을까요? 1998년 외환위기 때 약 280포인트, 2008년 금융위기 때 약 900포인트, 2020년 3월 코로나 폭락 때 약 1450포인트. 그때 산 사람은 엄청난 수익을 냈을 겁니다.
1998년에 1천만 원 투자했다면 지금 1억이 넘습니다. 하지만 그때 살 수 있었을까요? 1998년엔 나라가 망할 것 같았고 2008년 금융 시스템이 무너질 것 같았고 2020년엔 전염병으로 세상이 멈췄습니다. 누가 그때 살 수 있었을까요? 타이밍을 맞춘 사람은 운이 좋았거나 돈이 필요 없어서 무심하게 산 사람입니다. 반대로 최악의 타이밍에 산 사람을 보겠습니다. 2007년 코스피 최고점 약 2000포인트에 투자한 사람, 1년 후 900포인트로 반토막이 났습니다. 최악입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팔지 않고 10년 동안 매달 같은 금액을 계속 투자했다면 결과는 플러스입니다. 최악의 타이밍에 시작했는데도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떨어진 구간에서 더 많은 주식을 샀기 때문입니다. 평균 매수 단가가 낮아졌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적립식 투자의 구조입니다. 매달 같은 금액을 투자하면 가격이 높을 땐 적게 사고 가격이 낮을 땐 많이 삽니다. 자동으로 평균 매수가를 만듭니다. 코스피가 높을 때는 같은 50만 원으로 적은 주식을 사고 낮을 때는 많은 주식을 삽니다. 시간이 지나면 평균 매수가가 중간 어디쯤에 형성됩니다. 고점에서 샀어도 저점에서도 샀으니까요. 실제 데이터를 보겠습니다. 2000년부터 2025년까지 25년간 코스피에 매달 50만 원씩 투자했다고 가정합니다. 총 투자금은 1억 5천만 원입니다. 이 기간 최고점에서 산 달도 있고 최저점에서 산 달도 있습니다. IT 버블 고점에서도 샀고 금융위기 저점에서도 샀고 코로나 폭락 때도 샀습니다. 평균을 내면 3억 원 수준이 됩니다. 정확한 타이밍 없이도 2배가 된 겁니다. 반대로 타이밍을 재다가 투자를 미룬 사람은 여전히 은행에 1억 5천만 원이 있고 기회는 지나갔습니다. 타이밍에 대한 또 다른 오해가 있습니다. 지금은 시장이 너무 올랐으니 떨어질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시장은 항상 고점 부분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장기적으로 계속 오르니까요. 10년 전인 2015년에도 사람들은 지금은 너무 올랐다고 했습니다. 코스피 2000이 고점처럼 보였습니다. 20년 전인 2005년에도 같은 말을 했습니다. 1400이 너무 높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보면 그때가 저점이었습니다. 10년 후에도 지금을 저점이었다고 말할 겁니다. 여기까지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타이밍은 맞출 수 없습니다. 적립식으로 꾸준히 하면 평균 매수가가 만들어집니다. 시작 시점이 아니라 지속 기간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왜 자동화가 의지를 이기는가?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있습니다. 좋은 계획을 세우고 실행을 의지에 맡기는 것입니다. 이번 달은 50만 원 저축하자. 다음 달은 투자하자. 하지만 막상 월급이 들어오면 쓸 곳이 생깁니다. 친구 결혼식, 가전제품 고장, 가족 외식. 이번 달만 쓰고 다음 달부터 하자. 그렇게 1년이 지나갑니다. 의지는 믿을 수 없습니다. 시스템을 믿어야 합니다. 자동화의 첫 단계는 급여 이체 즉시 분리입니다. 월급이 들어오는 날 자동으로 저축 계좌로 이체되게 설정합니다. 투자 계좌로 자동 이체되게 설정합니다. 손도 안 댑니다. 보지도 않습니다. 남은 돈으로 생활합니다. 이렇게 하면 저축과 투자는 선택이 아니라 자동입니다. 의지와 무관하게 실행됩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설정할까요? 월급 300만 원이라고 가정합니다. 첫째, 비상금 통장에 30만 원 자동 이체. 생활비 6개월치가 될 때까지 계속합니다. 6개월이면 1,800만 원입니다. 20개월이면 완성됩니다. 둘째, 투자 계좌로 50만 원 자동 이체. 이 돈은 지수펀드나 ETF에 자동 매수되게 설정합니다. 증권사 앱에서 정기 매수 메뉴를 누르고 상품과 금액을 설정하면 됩니다. 셋째, 적금 통장에 20만 원 자동 이체. 3년 후 전세 자금 같은 중기 목표용입니다. 이렇게 하면 월급 300만 원 중 100만 원이 자동으로 미래로 갑니다. 남은 200만 원으로 생활합니다. 처음엔 빡빡할 수 있습니다. 200만 원으로 생활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하지만 3개월이면 익숙해집니다. 뇌는 가용 자금에 맞춰 소비를 조정합니다. 300만 원이 있으면 300만 원을 쓰고 200만 원이 있으면 200만 원에 맞춰 삽니다. 자동 이체로 강제로 줄여놓으면 자연스럽게 적응합니다. 자동화의 핵심은 절대 건드리지 않는 것입니다.
투자 계좌는 없는 돈입니다. 비상금 통장은 진짜 비상시에만 씁니다. 여행 가고 싶다고 비상금 아닙니다. 최신 스마트폰 나왔다고 비상금 아닙니다. 차가 고장나서 출근 못하는 게 비상금입니다. 병원에 갑자기 가야 하는 게 비상금입니다. 비상금은 쓰고 끝이 아니라 쓰고 다시 채우는 순환 구조입니다. 자동화는 투자에만 적용되는 게 아닙니다. 소비도 자동화할 수 있습니다. 고정비는 자동 이체로 처리합니다. 통신비, 보험료, 구독료 모두 자동 이체. 변동비는 체크카드로 씁니다. 신용카드는 위험합니다. 내 돈이 아닌 것처럼 느껴지니까요. 체크카드는 내 통장에서 바로 빠져나가니까 소비가 줄어듭니다. 이것도 자동화입니다. 시스템이 나를 통제하게 만드는 겁니다. 다음 연금 구조를 이해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국민연금만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연금은 기초만 제공합니다. 현재 국민연금 평균 수령액은 월 약 60만 원 정도입니다. 최대로 받아도 월 200만 원이 안 됩니다. 이것만으로 노후가 가능할까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추가 준비가 필요합니다. 국민연금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현재 40세 월 소득 400만 원, 60세까지 20년 더 납부한다고 가정합니다. 65세부터 받는 예상 연금액은 월 120만 원 수준입니다. 부부가 각각 받으면 240만 원입니다. 나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물가를 완전히 반영하지는 못합니다. 65세에 120만 원을 받아도 85세가 되면 물가 상승으로 구매력은 반으로 줄어듭니다. 20년 후 120만 원의 가치는 지금의 60만 원 수준입니다. 그래서 추가 준비가 필요합니다. 퇴직연금을 먼저 보겠습니다. 회사에서 퇴직금을 쌓아주는 제도입니다. DB형과 DC형이 있습니다. DB형은 회사가 책임지고 퇴직금을 보장합니다. 급여와 근속 연수로 계산됩니다. 30년 근무하면 평균 급여의 30개월치를 받습니다. 월급 400만 원이면 1억 2천만 원입니다. 안정적이지만 수익률은 낮습니다. DC형은 회사가 매달 일정 금액을 납입하고 직원이 직접 운용합니다. 수익률은 본인 책임입니다. 잘 운용하면 DB형보다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DC형 계좌를 방치한다는 겁니다. 회사에서 알아서 해주겠지 하고 확인을 안 합니다. 확인해보면 원금보장형 상품에 들어가 있습니다. 연 2에서 3% 수익률입니다. 30년 일하면 퇴직금이 꽤 쌓입니다. 하지만 이걸 원금 보장에만 두면 기회비용이 엄청납니다. 계산해 보겠습니다. 매월 30만 원씩 30년 납입됩니다. 연 3%로 운용하면 1억 7천만 원 수준이 됩니다. 연 7%로 운용하면 3억 6천만 원 수준이 됩니다. 약 1억 9천만 원 차이입니다. 같은 돈인데 운용만 바꿨을 뿐입니다. 어떻게 바꿀까요? 퇴직연금 사이트에 로그인합니다. 자산 배분 메뉴를 누릅니다. 주식형 펀드 비중을 높입니다. 20대, 30대는 주식 비중을 70세 80%까지 가져가도 됩니다. 시간이 많으니까요. 40대는 60에서 70%, 50대는 40에서 50% 정도로 조정합니다. 60대는 20섬 30%로 낮춥니다. 이 내용은 일반적인 원칙에 대한 설명입니다. 개인의 상황과 성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0분 작업으로 퇴직금을 2배로 만들 수 있습니다. 개인연금도 있습니다. IRP와 연금저축이 대표적입니다. 둘 다 세액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연간 납입액의 일부를 세금에서 돌려받습니다.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연봉 5,500만 원 이하는 약 16.5% 세액공제, 연봉 5,500만 원 초과는 약 13.2% 세액공제입니다. 연 400원 넣으면 약 66만 원을 돌려받습니다. 투자 수익도 나고 세금도 돌려받는 겁니다. 세액공제를 좀 더 구체적으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연봉 6천만 원인 직장인이 IRP에 연 400만 원을 납입한다고 가정합니다. 세액공제율 13.2%가 적용되어 약 52만 8천 원을 돌려받습니다. 이것은 납입 즉시 13.2% 수익을 얻는 것과 같습니다. 여기에 투자 수익까지 더해집니다. 연 7%로 운용한다면 실질 수익률은 훨씬 높아집니다.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받으면 세금도 줄어듭니다. 개인연금은 무조건 해야 합니다. 세금 혜택이 확실하니까요. 연금의 구조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국민연금은 1층, 기본 생활비, 월 100만 원 정도, 퇴직연금은 2층, 추가 생활비,
3억 원을 연 4%로 운용하면 월 100만 원 수준. 개인연금은 3층, 여유자금 1억 원을 연 4%로 운용하면 월 33만 원 정도. 합치면 233만 원 수준입니다. 이 세 개를 합쳐야 노후가 됩니다. 하나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이제 실제 실행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론은 이해했습니다. 구조도 알았습니다. 그럼 내일부터 뭘 해야 할까요? 단계별로 정리하겠습니다. 1단계, 현재 상태 파악입니다. 내가 가진 돈이 얼마인지, 매달 쓰는 돈이 얼마인지 정확히 씁니다. 통장 잔고, 적금, 대출, 카드값 모두 합산합니다. 한 달 생활비를 정확히 계산합니다. 고정비용과 변동비용을 나눕니다. 고정비용은 월세, 통신비, 보험료처럼 매달 나가는 돈입니다. 변동비용은 식비, 교통비, 문화비처럼 달마다 다른 돈입니다. 엑셀이나 가계부 앱을 사용합니다. 3개월치를 기록하면 패턴이 보입니다. 이 작업이 출발점입니다. 현재 위치를 모르면 목표를 설정할 수 없습니다. 2단계, 비상금 만들기입니다. 생활비의 3개월치를 목표로 합니다. 월 200만 원 쓴다면 600만 원입니다. 이 돈은 은행 예금이나 CMA에 둡니다. 매달 30만 원씩 넣으면 20개월이면 만들어집니다. 비상금이 없으면 투자는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예상치 못한 지출이 생기면 투자금을 깨야 하기 때문입니다. 주식을 손해보는 타이밍에 팔게 될 수 있습니다. 비상금은 투자를 지키는 방패입니다. 비상금이 완성될 때까지는 투자보다 비상금 우선입니다. 3단계, 고금리 부채 정리입니다. 신용카드, 현금 서비스, 마이너스 통장, 대출 중 금리 10% 넘는 것들. 이런 부채는 무조건 먼저 갚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투자 수익보다 이자가 더 빠르게 쌓이기 때문입니다. 연 15% 이자를 내면서 연 8% 수익을 추구하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고금리 부채는 가장 먼저 처리합니다. 고금리 부채를 정리할 때는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금리가 가장 높은 것부터 갚습니다. 예를 들어 신용카드 현금 서비스 연 18%, 마이너스 통장 연 12%, 신용대출 연 8%가 있다면 현금 서비스부터 갚습니다. 여유 자금이 50만 원이라면 전부 현금 서비스 상환에 넣습니다. 현금 서비스가 다 갚아지면 그 다음은 마이너스 통장입니다. 이렇게 하나씩 제거해 갑니다. 이것을 눈덩이 방식이라고 합니다. 저금리 부채는 천천히 갚아도 됩니다. 주택담보대출처럼 금리 3원 4%짜리는 급하지 않습니다. 투자 수익률이 더 높으니까요. 부채 상환과 투자를 동시에 하는 게 유리합니다. 4단계, 국민연금과 퇴직연금 확인입니다. 국민연금공단 사이트에 들어가면 예상 수령액이 나옵니다. 지금 납부액으로 65세부터 얼마를 받는지 확인합니다. 부족하면 추가 저축 목표를 세웁니다. 퇴직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사에서 알아서 해주겠지 하지 마십시오. 내 노후 자금입니다. 어떤 상품에 들어가 있는지, 수익률은 어떤지 확인해야 합니다. DC형이라면 자산 배분을 바꿔야 합니다. 원금 보장형에만 두지 마십시오. 나이에 맞춰 주식 비중을 조정하십시오. 5단계, 투자 계좌 개설입니다. 증권사 앱을 깔고 계좌를 만듭니다. 복잡해 보이지만 요즘은 5분이면 됩니다. 신분증만 있으면 비대면으로 개설됩니다. 그리고 적립식 자동 매수를 설정합니다. 코스피 200 ETF 같은 지수 상품을 고릅니다. TIGR 코스피 200, KODX 코스피 200 같은 상품입니다. 매달 1일 자동으로 50만 원어치 매수되게 설정합니다. 이제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알아서 매수됩니다. 어떤 ETF를 살지 고민된다면 거래량이 가장 많은 ETF를 고르면 됩니다. 6단계, 절대 보지 않기입니다. 이게 가장 어렵습니다. 매일 앱을 열어서 오늘 얼마 올랐나 확인하고 싶습니다. 뉴스에서 폭락했다고 하면 불안합니다. 하지만 참아야 합니다. 단기 변동은 의미가 없습니다. 1년에 한 번, 12월 31일에만 확인합니다. 올랐으면 기분 좋고 떨어졌으면 더 싸게 샀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시 1년을 기다립니다. 이것이 장기 투자의 실제 모습입니다. 지루하고 재미없습니다. 하지만 효과적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똑같은 실수를 반복합니다. 이 실수들을 피하면 성공 확률이 높아집니다. 흔히 하는 6가지 실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실수, 공부를 먼저 하려는 것입니다. 모든 걸 이해하고 시작하려 합니다. 하지만 완벽하게 이해할 때까지 기다리면
평생 못합니다. 기본 구조만 이해하면 시작해야 합니다. 실행하면서 배웁니다. 공부는 평생 하면 됩니다. 시작은 지금 해야 합니다. 두 번째 실수, 한꺼번에 몰아넣는 것입니다. 목돈이 생겼다면 12개월로 나눠서 투자하십시오. 매달 일정 금액씩 12번에 걸쳐 투자합니다. 5천만 원이 생겼다면 매달 417만 원 정도씩 12개월 동안 투자합니다. 이렇게 하면 평균 매수가가 만들어집니다. 한 번에 넣는 것보다 심리적으로도 편합니다. 세 번째 실수, 수익률에 집착하는 것입니다. 친구가 어떤 주식으로 30% 벌었다고 합니다. 나는 지수펀드로 8%밖에 못 벌었습니다. 초라해 보입니다. 하지만 그 친구가 다른 주식으로 50% 잃은 건 말 안 합니다. 비교하지 마십시오. 내 계획대로 가십시오. 연칩에서 8% 수익률이면 충분합니다. 30년 후엔 큰 차이가 됩니다. 네 번째 실수, 단기 성과에 일희일비하는 것입니다. 이번 달 10% 올랐다고 기뻐하고 다음 달 5% 떨어졌다고 우울해합니다. 감정이 롤러코스터를 탑니다. 지칩니다. 단기 성과는 무시해야 합니다. 10년 후를 보십시오. 다섯 번째 실수, 복잡한 상품에 손대는 것입니다. 레버리지, 인버스 파생 상품, 복잡할수록 위험합니다. 단순한 게 최고입니다. 지수 추종 ETF면 충분합니다. 복잡한 건 건드리지 마십시오. 여섯 번째 실수, 뉴스에 흔들리는 것입니다. 경제 뉴스는 항상 불안합니다. 금리 인상, 경기 침체, 전쟁, 인플레이션, 매일 위기입니다. 뉴스를 보면 투자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난 100년간 항상 위기였습니다. 그럼에도 시장은 올랐습니다. 뉴스는 참고만 하십시오. 결정은 계획대로 하십시오. 다음은 나이별 전략입니다. 나이에 따라 전략이 달라집니다. 30대는 시간이 많습니다. 35년 이상 투자 가능합니다. 공격적으로 가도 됩니다. 주식 비중 70숍, 80%가 적당합니다. 변동성이 크지만 시간이 해결합니다. 월 30만 원씩 35년 투자하면 연 8% 기준으로 6억 원 수준이 됩니다. 30대의 무기는 시간입니다. 적게 넣어도 결과는 큽니다. 40대는 중간 지점입니다. 25년 정도 투자 가능합니다. 주식 비중 60분 70% 정도가 적당합니다. 자녀 교육비, 주택 자금 같은 중기 목표도 있으니 일부는 안전자산에 둬야 합니다. 월 50만 원씩 25년 투자하면 4억 원 수준이 됩니다. 40대는 저축액을 늘려야 하는 시기입니다. 시간은 줄었지만 소득은 늘었으니까요. 50대는 시간이 적습니다. 15년 정도 남았습니다. 주식 비중 40세 50%로 줄이고 채권 비중을 늘려야 합니다. 변동성을 견디기 어렵습니다. 월 100만 원씩 15년 투자하면 3억 5천만 원 수준이 됩니다. 50대는 최대한 많이 저축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시간이 없으니 금액으로 메워야 합니다. 하지만 50대도 늦지 않았습니다. 15년이면 충분히 준비 가능합니다. 60대는 은퇴를 앞둔 시기이므로 주식 비중을 20주 30%로 낮춥니다. 대부분을 채권과 예금에 둡니다. 더 이상 위험을 감수할 시간이 없습니다. 하지만 전부를 예금에 두지는 마십시오. 은퇴 후 30년을 살 수 있습니다. 일부는 여전히 성장 자산에 두고 인플레이션을 방어해야 합니다. 다음은 자녀에게 물려줄 것. 많은 부모들이 자녀에게 재산을 남겨주려 합니다. 좋은 마음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구조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5천만 원을 물려주면 자녀는 5천만 원을 받습니다. 쓰면 끝입니다. 하지만 구조를 가르치면 자녀는 평생 돈을 만들 수 있습니다. 복리의 원리, 분산 투자의 중요성, 자동화의 힘, 이것을 20대에 배우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자녀가 사회초년생이라면 이렇게 말해 주십시오. 월급 200만 원 중 20만 원만 투자하라고. 매달 자동이체로 40년 후엔 5억이 넘습니다. 이 20만 원이 인생을 바꿉니다. 이제는 현실적인 기대치입니다. 투자를 시작하면 기적을 기대합니다. 10년 후 억만장자가 될 거라고 상상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매달 50만 원씩 20년 투자하면 연 8% 기준으로 3억 정도가 됩니다. 작지 않지만 억만장자는 아닙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도 기본적인 생활은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월 100만 원에 3억을 연 4%로 운용하면 월 100만 원 정도 나옵니다. 합쳐서 월 200만 원 수준입니다. 풍족하지는 않지만 굶지는 않습니다. 기적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구조를 이해하고 꾸준히 하십시오.
평범한 결과가 쌓이면 비범한 결과가 됩니다. 실제 시뮬레이션을 하나 더 보겠습니다. 30세에 시작해서 65세까지 35년 투자합니다. 월 50만 원, 연 8% 기준입니다. 10년 차에는 9천만 원 수준이 됩니다. 아직 1억도 안 됩니다. 20년 차에는 2억 9천만 원 수준입니다. 조금 늘었습니다. 30년 차에는 7억 원 수준입니다. 갑자기 빨라집니다. 35년 차에는 11억 원 수준이 됩니다. 처음 10년은 느립니다. 하지만 후반으로 갈수록 가속도가 붙습니다. 이것이 복리입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시간이 해결합니다. 다음은 위기 대응법입니다. 투자하다 보면 반드시 위기가 옵니다. 시장이 30% 폭락합니다. 내 계좌도 30% 줄어듭니다. 1억이 7천만 원이 됩니다. 이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무것도 하지 마십시오. 팔지 마십시오. 그냥 두십시오. 오히려 자동이체는 계속되게 하십시오. 싸게 사는 기회입니다. 2008년 금융위기 때 코스피는 2000에서 900까지 떨어졌습니다. 반토막이었습니다. 하지만 2010년에는 회복했고 2021년에는 3200까지 올랐습니다. 팔지 않고 버틴 사람은 수익을 받습니다. 팔고 나간 사람은 손실을 확정했습니다. 위기는 기회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위기 때의 심리를 이해해야 합니다. 계좌가 반토막 나면 공포가 엄습합니다. 더 떨어질 것 같습니다. 팔고 싶습니다. 하지만 이때가 가장 싸게 사는 시점입니다. 심리적으로 가장 어렵지만 수학적으로 가장 유리한 시점입니다. 이 역설을 이해해야 합니다. 다음은 점검 주기입니다. 투자는 설정하면 끝이 아닙니다.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하지만 너무 자주 보면 안 됩니다. 1년에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12월 31일에 확인합니다. 자산 배분이 틀어졌는지 봅니다. 주식이 많이 올라서 80%가 되었다면 일부를 팔아서 채권을 삽니다. 원래 비율로 맞춥니다. 이것을 리밸런싱이라고 합니다. 리밸런싱 예시를 보겠습니다. 처음에 주식 60%, 채권 40%로 시작했습니다. 1년 후 주식이 20% 올라서 주식 70%, 채권 30%가 되었습니다. 이때 주식 10%를 팔아서 채권을 삽니다. 다시 60대 40으로 맞춥니다. 이렇게 하면 높을 때 팔고 낮을 때 사는 효과가 있습니다. 리밸런싱의 효과를 숫자로 보겠습니다. 1억 원으로 시작해서 10년간 리밸런싱을 매년 한 번씩 한 경우와 안 한 경우를 비교합니다. 리밸런싱을 한 경우 연평균 수익률이 약 0.5에서 1% 정도 높아집니다. 10년이면 약 5에서 10% 차이입니다. 1억이 1억 5천이 되는 것과 1억 6천이 되는 것의 차이입니다. 작아 보이지만 30년이면 큰 차이가 됩니다. 1년에 한 번이면 됩니다. 그 외에는 보지 마십시오. 지금까지 핵심은 이겁니다. 은행은 원금을 지키지만 가치를 지키지 않습니다. 장기 투자는 시간이 위험을 평균화합니다. 분산 투자는 예측을 포기하고 전체를 사는 전략입니다. 타이밍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동화가 의지를 이깁니다. 이런 구조를 하나씩 이해하는 영상이 앞으로도 이어질 예정입니다. 단기적인 정보보다 오래 써먹을 수 있는 원리를 정리해서 전해드릴 생각입니다.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 버튼으로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이제 실행입니다. 내일 할 일 3가지만 기억하십시오. 첫째, 통장 정리하고 생활비 계산하기. 종이에 써도 되고 엑셀에 정리해도 됩니다. 숫자를 명확히 하십시오. 둘째, 비상금 통장 만들고 자동이체 설정하기. 은행 앱에서 5분이면 됩니다. 셋째, 증권계좌 개설하고 적립식 설정하기. 이것도 10분이면 됩니다. 이 3가지만 하면 시작입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됩니다. 시작이 중요합니다. 10년 후, 20년 후를 상상해 보십시오. 오늘 시작한 사람과 내일 하겠다고 미룬 사람의 차이를 생각해 보십시오. 차이는 하루지만 결과는 몇 천만 원입니다. 복리는 하루하루 쌓입니다. 미루면 미룰수록 기회비용이 커집니다. 이 영상을 본다고 인생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해하지 못한 채로 시간을 보내는 것이 가장 위험한 선택이라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김 과장과 박 대리의 차이는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운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구조를 이해했느냐의 차이였습니다. 20년 후 1억 3천만 원 차이를 만든 건 하루하루의 선택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구조를 이해했습니다.
은행이 원금만 지킨다는 것을, 장기 투자가 시간으로 위험을 이긴다는 것을, 분산이 예측보다 낫다는 것을, 타이밍보다 꾸준함이 중요하다는 것을, 의지보다 시스템이 강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지금부터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